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또 주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 김종효가 그 만도를 대박이던데? 만도가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김종효가 이제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만도를 쓱 담았는데 담고 난 이후에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한 45% 정도 제 기준에 45%. 제가 이제 한 36,000원, 7,000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한 5만 원 가까이 됐죠. 5만 원 너무 좀 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박이네. 사실은 많이는 못 들어갔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왕창 제가 들어가 몰빵에 아니, 있어야 되는데. 몰빵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사면은 제가 이제 뭐 직장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금액적 여유가 있으니까 옛날에 살 때는 뭐 진짜 추천 받으면 아마 8천, 1억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그거 까지면은 장난 아니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 괜찮다 싶으면 6, 7천. 뭐 좀 그냥 한번 보자 하면 3천. 그럼 만도는 3천 아니, 들어가시군요. 만도는 그래도 제가 딱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5천에서 6천 정도까지는 담으려고 했는데 1,500 담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사야지 근데 최근에 지금 연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영구 다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야 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만도 왜 이렇게 오르냐, 이거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계속 오른다. 왜냐면 요 며칠 어쨌든 거래 중에 거의 계속 뭐 10%, 9%, 7% 이러니까 그거는 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만도는 왜 이렇게 올라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목의 성격을 조금 달리 보는 거죠.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로봇 쪽에 계속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중소형 로봇주들은 최근에 거의 미친 듯이 올라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또 뭐 성향상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 로봇주 중에서 이제 골라서 현대차고 HR 만도를 같이 말씀드린 건데 뭐 또 운 좋게 또 최근에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부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로봇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HL 만도는 약간 좀 무거운 그런 주식이었는데 무겁다는 얘기는 어쨌든 저변에 인프라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목받고 있는 로봇 기업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뭐 감속기 하나, 모터 하나 이런 게 이제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감속기하고 모터하고 합쳐서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관절 조절에는 정밀 제어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도도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피지컬 AI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쵸. 로봇이랑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샤시 제공하고 뭐 브레이크 제공하고 서스펜션 제공하고 모터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한 방향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그때 우리 기종혁이 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몇십 년을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로봇주로 이제 탈바꿈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해서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한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PBR 한 배 정도. 네, 오늘 벌써 이제 5만 1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로봇으로 가는 거면 그러면 고점 예측은 어려워요. 그래. 그럼 10만 원 더 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로봇으로 만약에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고점이 어디인지 측정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관점을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이상 빠지면 나는 팔겠다. 어느 정도의 가격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김종효가 내가 투자를 했다 혹은 진짜로 주변에 진짜 친한 지인한테 권한다. 그래서 이제 샀다. 했을 때 로봇으로 그러면 고점은 어느 정도 보는 거야? 저는 뭐 한 6만 원 정도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사는 건 일단 금지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정말 로봇주라면은 한 원래 PB 2배 정도 가도 이상하진 않는데 이 종목의 성격은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맥스로 1.5배 본다면 아무리 높이 봐도 한 7만 5천 원 정도.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로봇을 고려해서 대부분 6만 1천 원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종효는 약간 후하게 보네. 그러니까 저는 6만 원 일단 넘어가면 5만 5천 원부터도 저는 뭐 추가적으로 사고 싶진 않지만 6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네. 아니 근데 신중해야죠. 남의 돈 또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오디션 프로 같은데 이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음악 프로. 이제 사실 이제 뭐 판정도 아니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제가 이제 복면가왕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을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디션 프로는요, 참가자의 어쨌든 간에 음악 인생에 내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는 그럴 수 그런 있죠. 한 표이기 때문에 예능이면 내가 솔직한 얘기로 뭐 예능이 어떤 그런 오디션이 열린다고 하면 내가 이제 예능이 지금 오래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내가 거기에 이제 한 표를 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음악은 내가 진짜 웬만한 가수들보다도 음악적으로 더 표현을 잘할 수 있고 많이 들어서 더 잘 알아. 하지만 내가 어쨌든 그건 나는 그냥 듣는 사람으로서 입장인 거지 사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한 표를 주는 것은 그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그런 걸 몇 번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김종현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김종현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들의 돈을 본인 돈 같이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냥 무슨 막연하게 10만 원 갑니다 뭐 질러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지. 나보고는 왜 질러라 그래? 아니 부동산은 왜냐면 부동산은 그래도 부동산은 호가라는 게 있잖아. 호가가 있죠. 그럼 호가는 지가 그렇게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민감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그럼 부동산 그래서 내가 질러도 안 그럼 사. 안 사면 그럼 그잖아. 근데 주식은 봐. 우리 삼두가 얘기하니까 만도가 바로 오르잖아. 아, 이거 그거는 우리 이제 방송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있잖아요.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은 주식은 이제 철저하게 검증, 뭐 실효성 있는 그런 얘기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약간의 어떤 블러핑, 그리고 이제 약간의 허풍, 뭐 이런 것들, 뭐 뒷이야기. 물론 긴 말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분석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 무슨 저 금매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한 50억 불 든 거 갑자기 뭐 주인이 아파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20억 싸게 해주고. 그럴 수도 그런 거 있죠.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이 이제 철저하게 좀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만 이제 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강세입니다. 예. 최근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단초가 된 것은 금융위가 부정하긴 했는데 그 모 언론에서 정부 정책이 나온다. 코스닥 육성 정책이 나온다. 이게 육성 흘러나왔고. 정책이 아니 그 지난번에 사실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이제 4천 그리고 5천 시대를 열겠다 해서 상법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됐고 근데 이제 코스닥도 물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정책이 나온다. 근데 정부는 부인했습니다만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조각조각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 경제정책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금 AI 경제수석 말고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소위 이제 김대중 정부의 성공 모델을 보면서 그 방향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공 모델이 뭐냐? 그때 벤처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3억씩 줬어요. 맞아. 그때 벤처 있었지. 맞아. 벤처 열풍이었지. 맞아. 삼성동 아주 진짜 그때 불야성이었지.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주변 어떤 그런 산업들에서 술집들도 엄청 번성하고 그래서 술집에 많았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육성되었던 몇몇 기업들 넥슨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지금 네이버에서 갈라져 나간 NHN, 카카오, 다음 이런 기업들 NC소프트가 다 언제 생겼냐? 전부 그때 생겼습니다. 대마들 몇 개 건졌네. 그냥 건진 게 아니고 그때 투자했던 그 3억이 베이스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 그 중에 한 1 정도 성공했겠죠. 근데 1 정도 성공했던 한 10개의 기업 정도가 지금 시총이 다 10조, 20조짜리의 대형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정책을 쓰면 또 말 많을 겁니다. 또 뭐 정부 뭐 돈을 이상한 데 쓰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100분의 1 정도가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시총 뭐 20조짜리로 만약에 성공한다고 치면 1%만 성공해도 대박인 거죠.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였는데 그런 종목이 최근에 신고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서서히 반영하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럼 그쪽으로 갈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수습이 바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란도 수습해야 되고 경제도 수습해야 되고 그렇게 바빴는데
내년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경제 정책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조각조각 나온 것들을 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모태펀드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부 모험 자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처럼 정부가 마중물을 대주면 거기에서 청년 창업도 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취업도 일으키고 그래서 어차피 대기업이 지금 뭐 몇몇 명 고용한다고 해봤자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한 뭐 2번 정도 한 6만 명 뭐 뽑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그런 대기업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꿈을 줘서 너희들이 기술을 모아서 너희가 사장하고 너희가 이사해서 성공하면 몇십 배 가져가라라고 하는 게 더 도전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기 싫어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정부가 돈을 대줄 테니 너희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스스로 만들어봐라라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모태펀드가 지금 2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태펀드 2조. 네. 근데 이게 작년에 4천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건 2조가 넘습니다. 내년에 집행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말씀드렸던 국민성장펀드, 이 150조짜리예요. 근데 이게 75조는 지금 첨단 전략 산업기금, 그 다음에 절반은 민간 국민자금으로 모아서 150조 출발하는데 여기도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증권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IMA 계좌. 이게 종합투자계좌인데 이 계좌도 적정 부분은 반드시 모험자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코스닥 시장에 있는 소위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만한 그런 자금들이 켜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들의 새로 조성되는 펀드 자금의 일정 부분을 VC로 지금 할당하게 가고 있다. 아하.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성장,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종목군들의 추가적으로 이런 자본이 배분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먼저 시장에 한번 쓱 던졌어요.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다가 뭐 특별히 말 없다가 해 바뀌고 나서 1월 10 며칠인가? 그때 갑자기 이제 코스닥 종합대책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에 붐업이 있었죠. 결국은 1월 초반에 연두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 경제 계획이 아마 1월 달에 나오면서 금융위 쪽에서 이런 정책, 종합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을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이 올해만 지금 80% 올랐잖아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느냐? 30%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도 덜 오른 건데 이 양시장의 격차가 40%가 넘어요. 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하. 보통 차이 나도 20% 많이 나면 30%였는데 이번에 40%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익률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도 이쪽으로 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정말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 진짜 똘똘한 거 잘 고르는 게 하나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신규 상장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AI 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 기업 중에 진짜 똘똘한 거 잘 찾아내는 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ETF? 코스닥 지수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코스닥 지수. 저는 어허. 내년에는 괜찮을 수 있다. 어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긴 뭐 이제 우리 지수가 이제 4,000. 그때 원래 이제 2,60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4,000까지 찍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400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사실 이제 정권 바뀌기 전, 뭐 그 즈음.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600선, 700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200좀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네. 조금 이제 덜 올랐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쯤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 펀드에 한번 넣고 그럼 영구형은 코스닥 지수에다 넣어야 되네. 조용구 얘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되나? 그래서 어차피 만두 못 돌아왔으니까 이거라도. 아니 그러냐 그 저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뻐꾸기 골프에 저한테 이제 뭐 협찬을 해주는 이제 협력사들이 있는데 그 모자 있어요. 약간 그 번거지 같은 그 스타일의 그 모자를 저희가 이제 2차례 걸쳐서 팔았는데 그 이제 대표님이 이버표 씨라고 바스칸 바이오라고 이제 바이오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LG 출신이에요. LG 출신들이 지금 바이오 야구 쪽에 똑같네. 우리나라 꽉 잡고 있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LG가 사실 그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지금 진짜 대단한 그 저기 코스닥의 어떤 대장주들 뭐 이름만 대면 지금 우와 그 회사 다 LG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도 그 당시 이제 LG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때 이제 뭐 선후배들이 이제 저 창업할 때 자기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시드를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지금 이제 애들 둘 있는데 애들 둘도 자기는 창업을 시켰다.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그 LG 퇴사할 때 진짜 정말 고민 끝에 퇴사했는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큰 부를 이뤘으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니들도 창업을 해라. 그래서 자기는 진짜 창업을 적극 권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물론 이제 자기가 성공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어쨌든 부를 일궜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그 부의 지도가 자꾸 바뀌는 게 그런 사회가 어쨌든 역동적인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저희 동네 그 별내 갈매 앞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널려 있는데 거기 지금 80%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벤처 같은 거 육성하면서 그런 비어 있는 것들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범위가 되잖아요.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뭐 싸게 해준다든지 지역하고 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번에 뭐 해남 갔다 오셨다고 해서 해남 해남 쪽에 갔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만들어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전남이 이제 해남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 뭐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그와 관련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기업들을 거기다가 유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걸 하나의 또 타운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확장할 수 있는 게 꽤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걸 잘해 나가는 건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능력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런 정책을 세우고 가면 일단 지수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잖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부 반대로 가면 돈 번다라고 하는데 또 주식은 또 이러네. 주식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육성 정책을 하면 따라가야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일단 DJ 때 벤처 육성 정책 때 코스닥이 완전 난리부르스였고요.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여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때야말로 진짜 포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상한가가 6%밖에 안 됐지만 6%가 7%는 그랬을 거예요. 야, 그때는 근데 정말 주식을 조잡하게 했네. 상한가 먹어봤자 진짜 15%. 그러니까 맞아. 얼마 전까지 15%였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번 상한가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보통 20일씩 갔어요. 아, 그때는. 네. 꾸준히 갔구나. 그러니까 6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넓혀주는 이유도 변동성 차라리 하루에 반영해라. 그래서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는 아니고 그 김대중 정부 때도 한번 그렇게 있었죠. 참여정부 때도 IT839라고 해서 지금은 이름도 다 까먹었던 유비쿼터스니 뭐니 쭉 있었고 유비쿼터스 들어봤다. 네, 그다음에 MB 때도 정책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4대강 테마가 한번 뜨면서 그때 또 코스닥 시장에 한번 붐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때는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책 초기에 그쪽에 자금이 집행되면서 돈이 들어오고 분명히 시장에 붐업이 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만약에 고평가 상황이라면 이것도 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도 마찬가지죠. 좋은 위치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정책적인 집행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사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하, 내가 힌트를 얻었어. 왜? 내년도 지식산업센터. 해남의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어때? 뭐 해남에 뭐 투자한다며? 제가 얼마 전에 그저 장성을 갔다 왔어요. 장성이라는 데가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내륙에 있는 자치 지역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성도 그 데이터 센터의 후보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 장성이- 군데가 지금 찍혀 있어요. 장성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있더만. 장성에 고려 시멘트가 있대. 근데 그 고려 시멘트가 시멘트 광산을 어쨌든 철수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는 일부 배합만 하고 안 해. 그래서 그 시멘트 광산이 넓이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지하에, 그러니까 넓이하고 이 지하 있잖아. 지하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깊이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거기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라면 거기는 어쨌든 온도가 낮잖아. 그렇죠. 온도가 온도 낮잖아. 관리.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넓어. 그래서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조성해 놓으면 일단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 또 장점이 있어서 장성도 움직인다고 와, 하더라고. 그럼 해남보다 장성인가? 근데 이제 장성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장성은 어쨌든 서울하고 좀 가깝고 해남은 더 유리한 게 어쨌든 바다가 가깝고 거긴 또 바람도 불고 근데 또 장성이 여러 가지 또 유리한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때 이제 제가 군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그 핵심은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AI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 국민성장펀드에 실제로 150조 중에 30조가 AI 쪽으로 가는 자금이고요. 반도체가 한 20조,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이 한 15조, 바이오 백신 쪽이 또 한 10조 정도 자금이 이렇게 분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쪽을 다 밀어주니까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지금 잘 잡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고 코스닥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지만 두 개 섹터는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두 가지 섹터 ADC 쪽하고 그다음에 비만치료제는 주가가 조정받은 적도 없어요. 계속 갔거든요 올해. 코스피보다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내년에도 더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올라타신 분들은 쉽게 내려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로봇도 장기적으로 잘 될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잘 가는 기업들에서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에 지금 전혀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스닥 쪽에 최소한 펀드라도 담아라. 자 이제 우리 저기 김종효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 김종효가 주식을 추천해주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친구는 말이야 형 녹화 끝나면 나한테 얘기해주고서 내가 그냥 네가 있잖아 우리 수요일날 업로드하니까 그때 봐. 그러니까 형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촌각을 다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저기 김종우 씨가 오늘 그러면 저기 추천한 종목이 이제 머릿속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닥 쪽에 일단은 그 지수 펀드 하나 담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로봇 관련해서 혹은 또 AI 관련해서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AI는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 성에 차는 종목은 없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긴 있어요. 세미파이브라고 있는데 이게 세미파이. 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또 시장 분위기 좀 불면서 굉장히 비싸게 지금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상장되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얼마? 어느 정도 예상? 아직 상장 안 됐습니다. 네, 예상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그 예상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건 2만 원대인데 뭐 이거 분명히 뭐 제가 보기엔 따따블로 갈 거니까 한 뭐 4, 5만 원 이렇게 또 튀어서 시작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 조금 초반 열기 식으면 한번 좀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미파이브 그러면 이제 뭐 3만 원 이렇게 빠지면 뭐 3만 원으로 빠질지 얼마가 빠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초반에 너무 딱 붙이면 아마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지금은 거래가 안 높아서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상장이 안 세미파이브로 눈여겨봐라. 세미파이브 그리고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저는 그 종목 하나 보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 많이 좀 받았지만 원익 IPS를 볼 수밖에 없어요. 원익 IP, 원익 IPS. 왜냐하면 이게 한때 뭐 주가가 한 3배 이상 갔다가 지금 주가가 한 그래도 고점에서 30-40% 이상 빠졌을 거예요. 근데 뭐 빠진 이유는 제가 11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중소형주가 실적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 만약에 분위기 돌면서 삼성전자 투자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는 다시 조금 관심 영역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원익 IPS가 지금 이제 6만 1,000원 오늘자로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담아서 6만 원대 정도에 담아서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일단 이들 종목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담으실 때 핵심은 뭐냐면 코스닥 종목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한 번에 사면 대부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분할해서 조금 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옛날에 그 저기 쇼생크 탈출해서 그거 밤마다 작업하잖아. 그래서 조금씩 흙을 파가지고 요만큼씩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지금 만도를 하다가 못 샀잖아. 1,500밖에 못 담고 정말 천추에 많이 샀어야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오르더라고 만도는. 그러니까 방송 되기 전에 샀어야지. 아니 방송 나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부터 이제 갑자기 며칠 있다가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저기 그렇게 갑자기 오를 때는 안 잡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 종목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 사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원익IPS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지시지는 말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어쨌든 내년부터 확실하게 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어쨌든 원익IPS 그다음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유진테크의 가능성이 높다. 이 두 종목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ADC나 비만이 너무 강해서 이건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쪽은 아마 섹터 ETF로 좀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아 섹터 ETF. 네, 바이오 ETF 같은 쪽으로 좀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ETF 중에서도 이제 어디 게 좋아요? 일단 거래가 좀 많이 되시는 ETF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 거나 타이거나 아니면 뭐 타임 포트폴리오나 이런 쪽의 ETF가 그나마 좀 거래도 많이 되고 종목군들도 이런 상위 종목군들로 많이 좀 포진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뭐 우리가 예전부터 사두로 얘기했던 동진세미캠도 뭐 여전히 괜찮지만 동진세미컴 그동안 까먹고 있었다. 그 다시 또 4만 원 왔습니다. 아, 다시 왔어요? 네, 그 뭐 정말 바닥에서 헤매다가 4만 원 왔는데 어쨌든 뭐 그 종목도 좋지만 저는 뭐 어니QNC도 좋고 다 좋은데 솔브레인이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혜를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네. 마지막으로는 그 통신장비 쪽에서는 어쨌든 미국도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통신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는 솔리드나 RFHIC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를 고르시는 게 어떨까? 야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었어. 아니, 코스닥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판단하실 때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지 마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되면 사지 마세요.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 저 김종효가 야 내가 여기서 있잖아. 진짜로 김인만이한테 몰래 내가 추천한다. 2개만 꼽는다면 뭘? 아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니, 코스닥은 그냥, 먼저 써있고. 알 거니까 부담하지 말고 얘기해줘. 저는 일단 RFHIC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가격이 좋아 지금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구 형이 말씀드리면 연구해야 아까 되는데. 말씀드렸던 세미파이브가 성장하고 나서 조정받으면 좀 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저도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세미5 그다음에 RFHIC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저 김종효가 또 오늘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추천해 줬으니까 사실 이제 종목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막 또 추천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본인의 어떤 그 기준치에 못 미치면 어쨌든 간에 추천을 안 하는데, 근데 코스닥이 간다니까 일단 코스닥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ETF 같은 거는 좀 이게 지수 ETF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수 ETF에서 한번 좀 일단은 좀 그거부터 이제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저기 뭐 피드백을 준 걸 봤는데 너무 동현이 얘기만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냥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거니까 부동산은 사실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난번에 있잖아.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얼개는 알았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익했죠? 그리고 저기 그때 추천해준 그 임용준 씨도 입맛을 다시더라고. 그때 자기가 할 걸. 자기도 못했어? 자기도 못했지. 다행이다. 난 나만 못한 줄 알고. 자기도 못했지. 천만다행이네. 자기도 이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고. 진짜 나하고 똑같네. 원래 아는 사람들은 못해. 그러니까 그게 운이에요, 운. 그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아니 그러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동현이 집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그 개념이
전용하고 분양 평수를 내가 헷갈렸던 거야. 헷갈리지. 그래서 나는 그때 동현이가 31평, 그 분양 평수고 전용은 26평인가 5평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막 헷갈려 해가지고. 나도 헷갈렸지. 나도 헷갈린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식사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분양 평수로 2010년도니까 네. 54평이었어. 54평. 근데 이게 전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부터 좀 잡자고요. 네네네. 전용 면적이 뭐냐 헷갈리는데 전용 면적은 현관문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실 있고 방 있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화장실 있는 있고. 공간.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전용 면적. 전용.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용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55평이면 거기에는 있잖아요. 뭐 아파트 저기 현관 들어가, 엘베 들어가,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주거 공용 면적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포함된 게 공급 면적. 공급 면적. 근데 공급 면적은 우리가 복도를 좀 크게 지었네? 그럼 공급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도를 크게 지으면 내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전용 면적은 그대로라도 공용 면적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총 공급 면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아파트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지금은 제곱미터 개념이 MB 때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평이라고 했는데 평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평이 34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34평 안에는 전용 면적도 들어가고 계단 같은 공용 면적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옛날 개념으로? 34평 안에는 이게 공급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 면적의 전용 면적은 25.7평. 아하. 25.7평이 우리 국평이에요. 어. 근데 예전에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국평이 34평. 그래, 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MB 때 뭐가 바뀌었냐면 야 이거 공급 면적으로 하니까 너무 들쑥날쑥하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표기해 라고 하는데 이제 제곱미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그러면 34평이 얼마 정도 되냐면 114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게 공급 면적이고 25.7평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은 전용 면적 84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전용 이제 면적 34평, 114제곱미터는 표기하면 안 돼요. 광고할 때.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만 표기를 해야 돼요. 우리 동영이가 보니까 전용이 저기던데? 전용이 한 65. 그 65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65제곱미터니까 84는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25평 아파트가 59제곱미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59보다는 살짝 많긴 한데 공급 면적이 보니까 80 얼마더만. 맞아. 그러니까 25평. 25평이에요. 우리가 평으로 25평 아파트인데 동현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좀 크더만. 한 2평 정도 더 나오더만. 그러니까 25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5평 아파트다. 25평 안에 안방하고 복도하고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리가 방송인 들으면 깔끔하게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됐어. 안 돼요? 아니, 나는 이해하는데,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34평이야. 옛날에 이 MB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34평이야. 그거는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광고 때리는 면적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때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때리면 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렇게 살 때 보면 야,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벽산, 여기 있잖아. GS 이렇게 가보니까 GS가 공간이 잘 나왔어. 그거는 어쨌든 간에 공용 면적을 좀 줄이고 개인들한테 쓸 수 전용 있는 면적을 전용 알차게 면적을 잘했겠죠. 넓힌 거잖아. 그러니까 야, 여기가 공간이 잘 나서 저 아파트가 구조가 좋대.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 구조가 그거잖아. 잘 빠진 것도 뭐 거실을 좀 넓게 뺐다든지 불필요한 내부 공간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잘했겠지. 요즘 개념은 구조가 그 개념인데 옛날에는 어쨌든 복도 이런 걸 좀 공용 면적을 줄이고 개인들한테 어쨌든 전용 면적이 넓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바뀌어서 요즘은 그러니까 구조가 잘 빠졌던 얘기는 다 전용으로 표기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배치가 잘 나오는 게 이제 구조가 잘 빠졌다는 요즘은 거지. 그렇죠. 이게 정리가 더 된 거 아니야? 잘났어. 혼자 숟가락도 얹어버리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볼 때 그러네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나오는데 제가 캡처 떠왔잖아요. 보면 주거 공용 전용 면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4A가 전용 면적이잖아.
전용 면적은 84.97, 공용 면적은 29, 합해서 그러네. 공급 면적이 114.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요거 올려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뭐든지 사람들이 옛날 그게 참 아직도 무서워. 남아있다니까. 그렇죠? 아직도 34평, 25평 그래. 안 없어져. 쉽지 않아. 10년이 넘어도 아직도. 맞아. 그리고 일단 이게 있잖아. 3.3을 또 계산기로 두드려야 되잖아. 이게 헷갈리는 거야, 사실은. 저도 아직도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빡빡하죠. 아직도 저도 34평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럼. 근데 이제 옛날에는 34평 하면 떠오르는 게 그게 어쨌든 간에 공급 면적인데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 전용 면적이라고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혼선. 그렇죠. 이런 혼선은 없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부세가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데 저도 이제 종부세 대상자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종부세라는 게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재산세 낼 때 아파트 따로 토지 따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아파트 이제 뭐 2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청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종부세를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어쨌든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꽤나 많이 냈던 그런 교육인데 올해 제가 이렇게 종부세 받아보고 나서 진짜 10만 원대를 줄어가지고 되게 줄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정책이 잘못됐네. 왜? 이돈 있는 사람한테 왕창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그거는 난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진짜 무슨 베네수엘라식처럼 무슨 저기 좌파 정책도 아니고 그 뭐야 그게 그냥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김이만 저게 아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구라보다는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에 있잖아 내 친구 염경환이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있잖아 내가 걔한테 한 번도 뭘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걔 논리는 이거야. 친구인데? 구라가 나보다 많이 버는데. 그거야. 걔 논리는 딱 하나야. 자기도 잘 버는데? 그냥 그런 논리라고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버는데 내가 많이 번다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가 이제 좀 버니까 요즘은 그렇지 아, 않은데. 요즘 자기가 사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만날 일도 별로 없죠. 서로 바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도 많이 버는데 어쨌든 나보다 많이 버는 놈이 있으면 안 내.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유치원생이 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지도 많이 벌잖아. 그럼 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는 거는데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뭐, 저는 어쨌든 요번에 이제 뭐 종부세가 많이 안 나오는데, 많은 분들 이제 사실은 올해는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종부세 덜 내는데 내년엔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올라가죠. 어허. 자, 왜 올라가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게 이제 4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시가격. 그렇지. 집값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올라가요. 그렇겠죠. 두 번째가 현실화율이라고. 그래, 맞아. 이거 얘기 많이 문재인 정부 나왔었잖아. 시절에 어. 시세의 70%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야, 왜 시세대로 세금을 걷어야지 왜 70%로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의 목소리 때문에 90%까지 올리겠다.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집값 상승분에 좀 더 얹어서 더 올리겠다라는 게 현실화율.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백지화된 동결. 거잖아요. 예. 백지화라기보다는 이제 멈췄죠. 그쵸. 멈췄죠. 네. 근데 공시가격은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해줘요. 1세대 1주택자. 부인하고 나하고 온 가족이 합해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12억을 빼줘요. 그러니까 12억이 넘어가는 집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2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합쳐서 1세대 1주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9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합해서 9억을 빼줘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이거 할인율 같은 건데 60에서 100%인데 박근혜 정부 때 80%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야, 집값 계속 올라가네. 85, 90, 95, 100까지 가려다가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 못 갔죠. 윤석열 정부 때 야, 이거 너무 높아 세금이 해서 60%로 내립니다. 어허. 지금 또 60%. 그래서 적게 나왔네 하는 게 95%까지 갔던 게 할인율이 60%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1억이라고 치면 기존에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던 게 지금 6천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렇지. 거기에 세율도 높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지금 세율도 살짝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도 내렸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내렸죠.
현실화율은 동결했죠.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올랐고요. 내년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공시가격은 언제 조사하냐면 1월 1일 조사해요. 기준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고지서 받아봤잖아요. 그게 언제 가격이 반영됐냐면 올해 1월 1일 가격이니까 올해 상승분은 내년 12월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올해 집값 많이 올랐죠. 아니 근데 나는 안 올랐지. 아 좋겠네. 내년에 좋은 종부세 적게 거가. 받아가지고 집값 안 올라서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 저는요 그게 아니라 사실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저 있잖아 의료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 엄청 아까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먹으면 내야지. 아깝지가 않아. 그렇죠. 아니 그런 것처럼 국민한 사람 내가 먹은 게 있으면 내는 건데 먹은 게 없으니까 안 내는 거야. 뭐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먹은 게 없지. 근데 이제 올해 강남에서 많이 오른 사람들은 내년에 종부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마음의 준비는 적게는 30%, 많게는 2배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종부세가 이제 반영되는 게 이제 지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공시 어쨌든 가율 그다음에 아까 그게 조금 헷갈리네. 그러니까 뭐 있잖아 뭐 중간에 뭐 빼주고 뭐 공제, 우리가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니까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내. 돈 없는 사람들이 재산세만 내면 되지라고 해서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는 그러니까 거고. 공시가격이 12억인데 내가 1세대 1주택자면 12를 빼면 어떻게 돼요? 제로니까 12억 이하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고. 재산세만 내면 되고 내가 두 채를 가졌다 그러면 야 너는 능력이 좀 되네. 내가 두 채잖아. 두 채잖아. 근데 두 그러니까 채 합쳐도 9억만 이렇게, 빼준다고. 합쳐도 근데 있잖아. 합쳐서 12억도 안 돼. 그러니까 9억을 살짝 넘었겠지. 그러니까 그치, 9억을 살짝 넘었어. 넘으니까 세금도 살짝 넘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싼 그렇게 거야. 되는 그래서 한 채를 팔고 하나만 남잖아요. 어. 그러면 12억을 공제해 주니까 그럼 나는 뭐 해당이 없는 거지. 그러면 올해 한 채를 팔았다? 내년에는 안 내는 거지. 오케이. 아, 그런 개념이군요. 예. 좋겠어요. 내년에 안 내서. 어쨌거나 뭐 이제 뭐 저는 근데 주식으로 이제 뭐 이제 조금 수익을 이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 집값 상승분이 특히 서울의 한강벨트나 분당에 이런 데 가지신 분들은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허리끈 졸라매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혹시라도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근데 그것도 소급 적용인가요?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후내년에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6월 다음 1일 년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게 반영이 되니까 가격은 1월 1일 기준이고 반영 시점은 6월 1일이니까 팔려고 하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버리면 나 세금 부담은 덜 할 수도 있고. 항상 6월 1일. 근데 6월 2일에 내가 했다. 그러면 그 해 세금은 내가 내야죠. 아니 그러냐면 저기 사실 그 내년 그 수도권 그 공공분양이 29,000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딜 얘기하며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원래 27,000원이었는데 이제 공공분양이에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LH, SH, 경기도 GH가 공급하는 물량인데 29,000원. 네, 어디냐고 하면 서울에서는 1,300개밖에 안 나오고요. 고덕 강일에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 8월에 1,300개 고덕 강일지구 노려봐야 되고 인천은 3,600개밖에 안 나오고요. 경기도가 많아요. 23,800호인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이게 타임 테이블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쭉 보게 되면 일단은 4월에는 평택, 3월에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우리 삼두가 있는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천은 계양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나온다. 무주택 세대주다. 그러면 요거 내년에 반드시 저는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 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 분양 주택이니까 이런 거는 타임 테이블 보시고 달력에 좀 메모를 하셨다가 반드시 청약 도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저기 서울의 뭐 마용성 이런 데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진짜 이런 데를 한번 꼭 한번. 마용성은 일단은 뭐 나와도 당첨도 안 되고
가격도 너무 높은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마용성 혹은 있잖아요 원밸리 같은데 그런데도 역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약은 쓸 수 있는 거잖아. 청약은 일반 분양 나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일반 분양이 없어 원밸리 이런 데는 있죠. 원밸리도 일반 분양이 있었죠. 있었죠. 예전에 2020 몇 년도였죠? 2021년이었나? 근데 이제 그때 분양가가 18억인가 그랬죠. 어쨌든 간에 원베일리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 왜 이제 일반 일반 분양을 분양이 했죠. 작고 일반 분양 물량도 작고 경쟁률도 워낙 치열하고 워낙 근데 이제 그 일반 물량에는 사실은 뭐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넣는 거 아니야. 일단 서울 거주자들. 서울 서울에는 거주. 서울 거주자들인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원밸리 말씀하셨으니까 원밸리는 민간이잖아요. 민간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그리고 통장 기간으로 84점 만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수가 안 되면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나는 부양가족이 와이프, 나, 자녀 2명, 4명밖에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69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69점 다 떨어졌거든요, 서울은.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야,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인천 계양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될 리가 있나? 라고 하는데 공공분양은 민간하고 다른 게 납입 금액을 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월 25만 원씩, 작년 10월 이전은 10만 원씩 오랫동안 넣은 사람들이 된다고요. 자녀하고 상관없이, 결혼하고 상관없이. 제가 옛날에 동해도 그저 청약 통장을 물론 안 썼습니다만 그게 계속 너 저기 있었으면? 평형 때 몇 평 할 거야. 저는 그 중대형 선호해서 그래서 한 달에 뭐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디파짓을 일시적으로 좀 많이 하거나. 그죠? 근데 그거는 청약 통장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은 종합통장이고 예전에는 저축, 부금, 예금이 있는데 저축 통장은 공공분양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월 10만 원씩, 지금은 25만 원밖에 못 넣고 민간의 부금이나 예금은 디파짓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도 있죠. 청약 예금은, 부금은 월별로 넣고. 그럼 지금은 종합통장인데 이런 공공분양은 인정을 내가 5천만 원 넣어도 5천만 원 인정 안 해줘요. 월 25만 원씩만. 작년 10월 이전은 10만 원씩만 인정이 되니까 굳이 공공분양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김구라가 돈이 많은데 갑자기 고향 창릉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나는 한 10억 넣어버릴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착실하게 조금씩 10년, 20년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들이 되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럼 나는 그 원베일리 있잖아 그런데 된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어쨌든 간에 허물고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단 주고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일반 분양 지금 김 소장 말대로라면 민간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약 점수가 84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84점이 만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레미안 트리니원 보니까 한 70, 한 3, 4점 정도가 73, 4점이면 그래도 거기가 고가의 아파트인데 그럼 무주택에 자녀도 많고 자녀 74점 나오려면 자녀가 3명. 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분양평수 대비 가격도 높고 그러면 야 그거를 기다린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된 거네. 근데 내 친구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전문직인데 애가 2명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69점은 다 탈락이라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 돈은 있는데 어쨌든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아.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나 한 명 더 낳으라고 했거든요. 늦둥이 낳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을 등재했다가 이번에 합동조사 나왔거든요. 국토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진짜 애도 많아. 그리고 사실 무주택도 많아. 근데 돈도 많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야? 서울에서. 와. 어처구니 없죠? 84점 되려면 84점엔 가족이 7명이 돼야 되거든요. 나 빼고 6명이 되려니까 나, 부인, 자녀 2명, 자녀 3명에 부모님 2분까지. 무주택으로 15년을. 야, 아니 그러니까 전세로 살아야 되는. 그때 있잖아 그 저기 최경환 씨가 안 되는 게 최경환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기 인천이나 일산에 집을 샀었을 거야. 그러면 무주택 점수가 줄어들죠. 야, 아니 그럼 있잖아 나인원 그런 데 있잖아. 네. 한남 이런 데도 일반 분양이잖아. 일반 분양 나오죠. 그러면 거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진짜 막 그 당시 50억 지금은 이제 100억이 넘는데 거기를 무주택에 애도 드글드글해. 거기다가 야 돈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그런 얘기야.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2022년처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아. 미분양 나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주워 담을 수는 있죠. 아, 그런 기회를 노린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근데 형님 아까 그 창릉이랑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언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따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PD님이 올리겠지. 뭐. 아니 근데 저거 있어. 내가 다 설명해야 돼? 저희 방송에 제가 지난번에 그 조영구 효과가 좀 커가지고 제가 사실 그 12월 달에 연말에는 한번 좀 녹화가 사실 조금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미리 녹화하는데 그때 또 연예인 하나 저희가 좀 섭외를 해가지고 또 조영구? 조영구 말고 이제 누구 하나 또 이제 아니 또 이 형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는 또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던데. 한번 좀 저희가 또 쓱 한번 또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사연편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긴 재밌었어요. 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좀 훈수두는 맛도 있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럼요. 예. 진심으로 공감해주니까. 네, 그런 사연들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식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사연을 좀 나눠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원데이 포유님께서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애가 둘 있습니다. 초2, 초4 그리고 이제 남편과 저는 새우 월 700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새우 700이니까 아마 세전에 한 900, 뭐 10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달에 뭐 두 분이 그래도 이제 돈 천만 원 정도 버시는 뭐 그래도 그냥 뭐 괜찮은 이제 어떤 그 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광명시 철산동에 6억 8천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산역 자이 74평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74라는 얘기가 이게 저기죠. 이제 전용 74니까 59하고 84 중간 정도 되니까 공급 면적으로 30평 정도. 그러니까 30평 정도면은 사실은 뭐 애들 키우고 뭐 나쁘진 않죠. 거기다 이제 자이니까. 그죠? 그럼요. 다만 결혼이 늦어서 애들이 아직 어리고 저와 남편은 꼭 50대 접어든 상황.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 어떤 그런 기반이 있었던 게 예전에 이제 싱글 시절이 이제 길어서 그때 이제 돈을 조금 이제 모아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30대 초반부보다 나은데 그렇죠. 애들이 이제 어리다는 게 이제 조금 몸이 피곤하겠다. 저희 이제 그 아이가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은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만 일반 유치원보다 비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영어 유치원 그 학부모들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저기 회사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에서 도봉산 앞에 리조트를 하나 인수를 했어. 파라스파스라고 옛날에 이제 들어본 그게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인수를 해서 안토 리조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 이제 들어봤다. 1박 2일 와서 체험해 보시고 그냥 콘도를 한번 쓱 한번 회원권을 사시라는 얘기야. 결국엔 그 얘기야. 그래서 쓱 갔어. 그랬더니 야 88평인데 야 방이 3개, 욕실 3개, 무지하게 넓어. 거기다 이제 그 안에 신옥기 탕인데 신옥기 탕이 근데 보니까 위에만 신옥기고 안에는 대리석인데 어쨌든 뷰가 죽이더만. 좋아. 바로 도봉산 앞에 있고 북한산 앞에 있는 하나 사요. 하나 사서 우리도 좀 이용하고. 진짜 말같이 다른 얘기 해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무슨 저기 있잖아 뭐 무기명 해가지고 뭐 해서 뭐 10년짜리 해가지고 3억 얼마짜리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쓱 이제 1박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 자주 가잖아요. 이제 뭐 아이랑 해서 이렇게 가면 호텔 뷔페 가잖아요. 호텔 뷔페 이제 그 조식 이렇게 먹으러 가면은 진짜 이런 부모들이 많아.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어린애들. 이제, 어린애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뭐 뷔페 먹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맛있냐고 그냥 저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도 후어모가 있어요. 왜냐면 뭐가요? 애들이 이렇게 키우잖아. 근데 늙은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어린 부모면 돈도 없고 그냥 같이 몸으로 떼어주고 그러는데 늙은 부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빠요. 늙은 부모가 바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사에서 약간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주말에 약간 내가 주말에 나태하게 있으면 야 얘가 뭐 나중에 기억이 없지 않을까 얘가 뭐 남들한테 떨어지 그래서 엄청 다녀 주말에 1박 2일 패키지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밥을 먹는데 내가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되게 피곤해 보여.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그런 부모들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면서 뒤늦게 결혼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맥주 한잔씩 때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일찍 결혼할 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곧 50대에 접어든다는 거니까 그냥 참 절박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낸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 그리고 이제 교육비 부담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데 주식 투자에서 오랫동안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 지난 4년간 주식을 보유했는데 최근 시장 상승에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똑같이 다 먹으면 주식이야? 그게 공산주의지? 안 그래? 그러잖아. 결국은 먹는 사람만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먹는 사람만 먹다 보니까 상실감 거기다가 약간은 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더 작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속상해. 자, 그래서 조영구님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제가 조영구를 섭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고 제2, 제3의 조용구 출연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 대부분이 다 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원금이 한 2,300 넣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손익이 1,400. 그러니까 여기도 조용구야. 그잖아. 금액만 적지 조용구라니까. 영구형보다 낫지. 아 그러니까 여기도 한 저기 뭐야 지금 몇 프로 까진 거야? 한 60% 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용구야.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현금이 2,000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1,400 까져가지고 이제 900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총 3,000 정도를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이제 마지막 어떤 불꽃을 이제 태워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39% 마이너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이 마이너스 17, 라온 피플이 마이너스 84. 이런 게 조용구라는 거 아니야. 라온 피플은 뭐예요? 몰라 나도. 예. 자 그리고 와, 이제 우리 삼두가 모르는 거는 조영구 주식이야.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랑 비슷한 거잖아. 그잖아요. 나도 이제 NC가 지금 한 70 넘게 마이너스니까 이분도 내가 보니까 거의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이 솔루션에 마이너스 75. 야, 이분 우울하네. 카카오 마이너스 57,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68, 하나 시스템 마이너스 22. 하나 시스템은 비중이 1%는 뭐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신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그 사자마자 최근에- 떨어진 거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2021년도에 주식 부분 한창 막 일어날 때,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때 고점에 뛰어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실은 그때 돈 번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훅 꺼졌어. 근데 이걸 팔어 말어 근데 안 팔았어. 바로 회복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은 쭉쭉쭉 왜 올라갔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때 훅 꺼졌을 때 들어갔으면 돈 번 건데 그럴 용기는 없고 어쨌든 근데 쭉 올라서 막 올라갈 때 그때 사신 거지. 고점에서.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맨날 얘기하던 게 주변에 진짜 주식 안 하던 사람이 주식 뛰어들면 그때 고점이라고. 저는 평소에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모두 다 주식 보고 있고 코인 보고 있으면 그때가 고점이라고. 장바구니 들고 주식 객장 가면 고점 그런 거지 뭐. 네, 요즘은 이제 객장 잘 안 가니까 어쨌든 이분도 아마 그때 타이밍에 뛰어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은 근데 뭐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라온 피플 뭔지 모르겠고 오이 솔루션도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그런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아마 이거 사셨을 때는 그때 5G 투자가 막 활성화된다고 기대했을 때여서 광 쪽 아니에요? 맞아요. 광 모듈이라고. 근데 저는 솔루션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정말로 미래에 노후 준비하고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투자하실 거라면은 이거 그냥 싹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그냥 고배당 펀드로 묻고 매달 고배당 펀드를 얼마씩 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아하.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종목은 딱 3개로 압축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예요? SK바이오팜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카카오 네이버 겹치니까 카카오를 팔아서 네이버로 몰고 라온피플, 오이솔루션, 카카오뱅크는 하나 시스템으로 모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 안에서 승부를 보실 거면 네이버,
SK바이오팜, 하나시스템 세 종목으로 압축하셔라. 어쨌든 지금 있잖아 900 남은 거를 333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개가라는 얘기 아니야? 예. 네, 그렇게 가고 현금 2천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더 뭐 물을 타시거나 쓰시기보다는 그러지 말고? 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펀드를 하시던지 코스닥 펀드. 네,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실 거면 고배당 펀드로 가시는 게 낫다. 아. 근데 있잖아요. 사실 그 저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SK바이오팜은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율도 작지만 지금 바이오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뭐가? 뭐 좋은 약이 있어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FDA 승인을 받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다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아마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서 이게 낙폭을 줄인 걸 거예요. 원래 아마 이것도 꽤 마이너스였을 텐데 그러면 뭐 이런 종목은 지금 팔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원래 연말 연초가 제약바이오의 계절이라서 이건 뭐 지금 팔 필요는 없다. 그럼 하나 시스템은?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 전체가 이제 방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방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 전체의 IT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늘, 땅, 바다를 다 연결하는 IT 시스템의 핵심 기업이 하나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네. 하나시스템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최근에 주가가 고점 찍고 쭉 밀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밀리는 구간에 조금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사셔도 되겠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900을 다 정리하고 코스닥 ETF로 가는 거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코스닥은 생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말 연말 그 노후 자금이나 교육비 부담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배당 펀드로 가셔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골고루 나누면 되겠다. 김종규가 얘기했으니까 김종규 얘기를 따르시고 근데 우리가 저 초이 초사니까 애들 참 어린데 그냥 자식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고배당 ETF로 해서 한번 좀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부동산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마킹을 해가면서 이제 사연 앞에 글을 적어주셨어요. 돈 없는 사람 사연도 해주시면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 없는 사람 한 것 같아. 아니면 항상 돈 없는 게 아니라 돈이 그래도 돈에 대한 어떤 항상 부족함 있는 분들 그렇죠, 보지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뭐 김구라가 얘기하는 거 듣겠어 뭐 김인만이 알지도 몰라. 맞아요. 김만 몰라 듣보야. 김종에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뭐. 안 그래?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저기 가면 있잖아 개인적 있잖아 PB 뭐 해가지고 거기 가면 진짜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김인만이가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하는데 우리 구독자라든지 조회수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나? 왜 이게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좋은 방송인데 그러니까. 왜 이걸 안 보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갈 뿐이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부동산 전문가들 그게 있어. 항상 남 탓을 해. 홍보가 부족하다. 항상 내가 생각해보면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 나는 남 탓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조회수 안 나오는 게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야?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섭외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저기 김경민 씨라고 있잖아. 우리 방송하는 그 형이 진짜 나는 그런 생각했었어. 렛츠고 파크골프. 파크골프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김하중을 섭외해야 되겠다? 김하중? 미녀는 괴로워? 좋지. 방송계 상식 있는 사람이면 김하중을 섭외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복명막 저 조용필 씨 나오고 저 이승환 씨 나오고 그분들이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섭외 어떤 선이 있다고. 근데 나한테 진지하게 야 이엘 연락처 좀 알 수 있냐? 아 이엘 씨가 여기 나오냐고 배우가 나오냐고. 근데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 형의 열정.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모니한테 전화 계속하고 정이랑한테 하고 해서 우리가 섭외가 괜찮은 게 다 그 형의 어떤 열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형이 하나 꽂히잖아? 계속 그것만 봐. 그래서 내가 이 형이 야스버거 증후군이 있나? 야스버거 증후군 알죠? 그게 옛날에 그 채권왕 빌 그로스가 야스버거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야스버거 증후군이 있잖아.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 고치면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와, 이 형이 그거 하나 꽂히면 그게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모를까. 지금 김민만 와가지고 대충 뭐 빵이나 먹고 와가지고 쓱 해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래 뭐 저기요 이걸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열정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매일 이것만 생각하고 이러진 않잖아. 아니 그렇죠. 그러면 김경민 피곤하지. 씨는 매일 파크 골프만 생각하고 진짜요? 있어. 그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 지금 그 싱글맘인데 요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혼하고 이제 딸을 키우고 있다. 참 정말 힘든 때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이혼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싱글맘이면 더 힘들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는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달라.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이제 결혼한 지 한 뭐 30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와이프하고 이제 조금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가치관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별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소장을 보냈나 봐.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와이프한테 돈을 줄 생각이 있더라고. 한 10억 정도 줄 생각이 있는데 와이프는 더 달라 한 그러지. 12억 그래서 13억. 그러니까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네. 그래서 형 그러면 있잖아 얘기를 잘 해서 협의를 좀 보는 게 11억으로 낫지 하면 않을까?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이렇게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소장 하나 받아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근데 그 형은 그래도 나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고 그러면 진짜 막막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제 현재 신혼부부 전세 임대 유형 2로 부평 6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살 예정입니다. 6년, 7년 후에 부계 주공 1단지로 이사할 생각이다. 제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삼산동과 상동의 학원과 가깝고 7호선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건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셨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육 환경이 사실은 상동이 괜찮아요. 삼성동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상동. 그래서 현재 지금 있잖아요. 한 2억 5천 정도 있고 현금이 월 세후 300 조금 넘게 이제 직장에서 벌고 계시고 작년 기준 보니까 보너스 포함해서 세전이 한 5,600 정도니까 직장은 안정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제 고민은 27년 5월에 이제 전세 만기가 되는데 계속 전세로 살다가 부평 주공 1단지를 매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 후 살다가 이사 갈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3기 신도시 대장동이 있어요. 부천대장. 부천 대장동. 네네.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근데 돈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라고. 아니면 그냥 북에 주공 1단지로 이사를 간다면 재개발될 작은 빌라를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돈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어디가 좋을지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제 부평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중산층 정도, 이제 인천 중산층 혹은 이제 인천의 서민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는 뭐 어떤 분들은 근데 섬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갈산동에 갈산동이 여기 더 옆으로 가면 갈산동. 갈산동이 이제 저기죠. 이제 경인고속도로 쪽이 더 가까운 곳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GM 코리아, GM 대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세안자동차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이제 이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왜냐면 대우 자동차 건설이 이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들어서기 전에 5층짜리. 진짜 제가 70년도에 거기 살았으니까 70년대에 태어나서 거기 이제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제가 살아가지고 이제 이 부평 쪽은 제가 잘 알죠. 근데 이제 어딘지 이제 대충 느낌이 부평 6동. 근데 거기가 뭐 되게 보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렇죠. 5층짜리 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고층이라도 15층짜리 이래가지고 꽤나 오래된 데들이 많아요. 자,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분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청약을 할 것인가, 기존 주택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서서 이제 대장을 얘기했었는데 부천 대장. 이분이 지금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부천 대장보다는 인천 계양 신도시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거주자 우선 물량을 우선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부천시, 부천대장 신도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을 해주게 되고요. 인천은 광역시니까 50% 물량을 인천 분들한테 우선으로 줘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주소지가 인천이니까 인천 계양 신도시가 이제 타깃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부천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을 대장이- 수는 예. 있어도 당첨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오케이. 궁금한 게 이분이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은 이제 납입 금액으로 하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공공 분양했을 때 납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꾸준히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된다고 보고. 납입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통장으로 확인해서 한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인천 계양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싱글맘이니까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요즘 또 특별 공급 아, 그래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 뭐 어쨌든 신혼부부였다가 또 이혼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분이 그거 될 것 같으니까 특별 공급도 넣고 일반 공급 두 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고 싶으면 인천 계양에 특별 공급 한부모 가정으로 특별 공급 넣고 일반 공급도 한번 넣어 보셔라. 2026년부터 아마 인천 계양 물량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청약을 아무리 봐도 청약 통장 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뭐 금액이 굉장히 낮다든지 뭐 자격 요건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분이 앞서서 이제 2, 3년 후에 2027년 5월에 전세 만기가 되면 부계주공 1단지를 매매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매매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별로 안 올랐는데 최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래를 볼 수는 없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동탄, 구리, 남양주 쪽에 지금 풍선효과, 안양도 생기고 있는데 국토부가 계속 올라가면 여기도 규제지역 묶을 거잖아요. 묶으면 타고 인천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인천이 늦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2027년 정도 되면 한번 바람이 이렇게 그때 정도면 갈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서울에 어떤 입주물량이 적어서 풍선효과 그쪽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까지 이제 오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2021년 가격 회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서울 좋은 데는 이미 전고점을 뚫고 이미 기준점이 높아졌는데 여기는 안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애들 또 올라가요. 그러면 부계주공 1단지도 지금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아마 한 3억대? 2, 3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추진하는데 주변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삼산체육관역 굉장히 가깝거든요. 맞아. 지하철 7호선 이용하고 주변 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 대동 아파트도 있고 북에 우길 아파트도 있고 여기 그쪽이에요. 뉴 서울 아파트도 있고 우길. 네, 우길도 있고 내 친구가 저기 어디에 산곡동 우길 살고 있거든. 와 정말. 그거는 상곡동이고. 집 안 팔린다고 정말 한숨을. 근데 여기는 환경이 괜찮아요. 역세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산곡 우길은 약간 조금 그쵸. 여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길. 아하. 대동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뭐 117% 정도 되니까 보시고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용적률도 좀 따져보시고 괜찮은 아파트 사셔도 되는데 청약 조건이 괜찮으면 2027년이 만기니까 만기 전까지 청약 도전해보시고 청약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사셔도 방법이 되니까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청약 조건을 모르니까 무조건 청약을 하셔라 하지 말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청약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우길, 대동 다 제가 지나가면서 본 아파트들인데. 저는 충분히 아하. 가격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게 2021년에 훨씬 더 높았어요. 막 4억 몇천씩 가다가 지금 뭐 3억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제주도 이제 잠깐 휴가차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있잖아 파르나스 호텔에 갔었어요. 근데 파르나스 호텔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인피니트 풀이 좋더라고. 근데 거기서 다 좀 이렇게 다 비슷해. 다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사진 찍고 야 너 뒤에서 나 이렇게 이거 찍어부터 해가지고 다 사진 찍고 앉았더라서 내가 야 이게 참 정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SNS 때문에 그래요.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고모 어쨌든 간에 뭐 오른다 하면 그거 사지도 못할 건데 들썩이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자기가 이제 딱 관심 갖는 그 지역만 딱 그럼요. 보고 돌아다니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좋은 그러니까 정보 얻어서 좋은 부동산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